가산세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산세 문제는 일단 문제에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죠. 문제에서 봤을 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아래 자료는 다음 자료는 누락분이다 말이 있으면 전부 다 가산세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가산세 없다 생각하다가 문제 중에 나왔을 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가산세는 여기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냐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총 공급가액의 1%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건, 근데 미등록에 대한 건 우리 가산세 문제에서는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냥 이론 시험에 등장한다면 등장할 수 있지, 우리 가산세 문제에서는 나오기가 힘들고. 그럼 첫 번째 세금 계산서라고 나오는 여기가 우리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입장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의 기준을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를 보면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발급 기한이라고 두는 건 우리 공급 시기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기한이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정상 발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발급 기한 다음 날부터 11일부터 우리 확정 신고 기한까지 우리 7월 25일이나 1월 25일까지 이때가 앞에 이거 나왔네, 지연 발급이죠. 그죠?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11일부터 시작해서 1기라면 7월 25일까지, 2기라면 2021년 1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그래도 늦게 발급했다고 해서 지연 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산세율은 1%이지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연 발급에 100만원 쓰면 자동으로 1%가 만원이죠. 100만원의 1%면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미발급이라고 하는 건 얘는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하면 우리는 미발급이죠. 한마디로 7월 26일부터 혹은 1월 26일부터 발행을 하거나 그때까지도 하지 않으면 미발급이다 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미발급은 2%가 가산세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확정 신고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부가세법에서는 이제 그래도 늦게라도 가지고 왔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확정 신고까지도 안 가지고 오면 너 발행 안 했어 라고 이렇게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2%도 여기 100만원 쓰면은 자동으로 2%가 나오죠. 그래서 뭐 가산세율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자 보면 기억해야 될 게
종이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면 이때는 가산세 1%예요.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으면 가산세 1%예요. 그럼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 1%니까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에 써도 1%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쓴다면 가산세 금액을 여기는 2%로 자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1%로 내가 이렇게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 가산세는 이 금액하고 이거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이 둘 중 하나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얘가 편하겠죠. 얘가 편하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62번 칸에 들어와서 답이 제출이 나오고, 그리고 회계사의 시험은 답 나올 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여기에 넣어서 1%로 적어서 주로 나와요. 둘 다 어떤 거 하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뭐 우리한테 답안 제시를 할 때 나오는 타입이 두 개 좀 다른데, 지금 우리 세무사의 거니까 그냥 여기에 집어넣는 게 우리도 편하니까 여기 하는 걸로 연습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간주 공급 중에서 직매장 반출이 있죠.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하면, 그러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 이게 부가세 신고서 문제에 나온 거야. 그럼 2%가 되는데, 저기 좀 볼게요. 자, 이 2%는 얘는 시가가 아니고 원가의 2%예요. 가산세 표준이, 과세 표준이. 우리 직매장 반출 기억나시나요? 간주 공급할 때 우리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가산세 과세 표준, 우리 가산세래, 얘네들 과세 표준을 시가로 하고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건데,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은 반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원가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산세 문제나 부가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는데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이 나오면 세금 계산서 적법하게 발행했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1번 칸에 쓰면 되고 여기에 원가로만 써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했다라고 하면 4번 칸에다 써주고 미발급 가산세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해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자,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업자에게, 한마디로 지금 제가 사업자라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니까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에게 증빙을 안 해주면 우리 이때도 우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대상이 되죠. 그래서 과세거래 이야기 나오는데 주식회사 어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우리 세금이어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고, 자, 전자발급 명세를 볼게요. 자, 전자발급 명세는 전자발급 명세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죠. 자, 그럼 이 전송은 원칙이 아니라 그냥 규정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게 원칙이에요. 발급한 날의 다음 날. 발급일날 해도 되고, 까지라는 건 그 전에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연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얘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똑같이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전송을 하면 우리는 지연 전송 가산세 0.3%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0.3%를 안 쓴 이유는 지연 전송 100만원 하면 0.3%인 3,000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기간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돼요. 기간만. 그럼 우리가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발급 가산세가 더 크기 때문에, 발급 잘못한 게 크니까 이중 부과를 안 해서 전송에 관련된 건 신경 안 쓰는데, 발급을 적법하게 하면 전송도 다음 날에 잘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발급을 제대로 했을 때만. 발급 똑바로 안 해서 그거 가지고 가산세 부과하면 그걸로 가산세는 끝나는 거고, 우리가 발급을 잘 했을 경우에 그때만 전송도 다음날 잘했는지 확인해서, 그 날짜가 다음날 안 했으면 이제 지연 전송이다 혹은 이제 미전송이다 이렇게 될 건데, 이 미전송은 우리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가 미전송이죠. 26일, 7월 26일, 1월 26일 그때부터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는. 자, 그럼 이번엔 신고 불성시, 납부 불성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자, 이 가산세를 보면, 자, 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죠. 신고 납부 가산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신고 납부 가산세는 얘는 누락한 납부 혹은 초과 환급 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누락한 납부 혹은 초과 환급 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계산을 할 거예요. 초과 환급 세액이라는 건 공제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 공제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락한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거 제가 여기에서 항상 계산을 해요. 우리가 정기신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우리는 매출에 누락한 매출세액과 매입에 누락한 매입세액을 가지고, 그럼 여기에 세액이 지금 이 칸이죠. 여기 있는 금액으로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지금 누락한 매입 내역에서 불공제가 있었다면 그건 빼면 안 되겠죠. 불공제도 지금 여기에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혹시 모르니까 주의하셔서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이 납부세액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써줄 건데, 자, 우리는 위에 무신고 쓸 일은 절대 없어요. 무신고는 세무이급에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올 일이 없어. 위쪽에 쓸 일이 없어요. 부당한 거는 어느 시험이든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71번 칸에 방금 누락한 납부 환급세액을 써주고 71번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른 거 쓰면 괜히 여러분들 생각만 많이 하니까 신고 불성실에, 그리고 우리 과소 초과 환급 일반 있죠? (71번) 여기에다가 신고 불성실 여기에 써줄 건데, 여기에 쓰는 게 누락한 납부세액의 곱하기 10%라는 거예요. 이거 10%. 그리고 감면이 있는데, 감면은 자,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하면 우리는 75%를 감면하고 한마디로 25% 부과를 할 거고, 수정신고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나온 거는 90% 감면이니까 10%를 부과할 거예요. 10% 부과, 25% 부과. 어떻게든 간에 71번이에요.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하든 수정신고를 하든 우리는 과소 작게 한 거잖아요. 무신고는 통째로 신고 안 한 거예요. 수정한다는 건 신고한 적이 있으니까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니까 10%에 75% 감면한다는 건 25%를 부과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90% 감면한다는 건 10%만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써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납부 지연을 쓸 건데, 납부 지연도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만 입력해주면 되죠.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 기간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돼요. 원 신고 기간,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하는 날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언제 지금 신고하고 있다라고 쓰면 되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쓸모없는 거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을 보며, 자, 얘도 신고 불성실, 얘도 신고 불성실이죠.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또 있는 이유는 얘가 세액을 가지고 하는데 영세율은 세액이 0원이라서 신고 안 해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은 과세 표준을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과세 표준으로. 얘는 우리 12번 매출 영세라든지 아니면 16 수출에 대해서 우리 직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런 거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죠. 이건 많이 놓치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칸에 들어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럼 얘는 가산세율은 기억 안 해도 되죠. 그냥 금액을 입력하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입력할 때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부가세법은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을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0.5%를 해서 가산세가 나올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감면율이죠. 감면. 그럼 우리는 지금 위 감면은,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의 감면율은 신고 불성실 감면율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90% 감면했으면 여기도 90% 하고, 여기서 75% 했으면 여기서 75% 하고, 위에서 50% 했으면 아래에서도 50% 할 거고,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그죠? 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1000만원짜리를 누락했어. 그럼 5만원 나왔네. 그럼 5만원 나왔는데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한 거래. 그러면 이 5만원에 우리는 75% 감면이니까 예정신고 때 누락하면 확정신고하면 3개월이죠. 근데 제가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생각기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 때 하면 75% 감면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계산기로 5만원에 25% 그러면 25% 하면 12,500원이네요. 그럼 얘를 12,500원으로 금액을 수정해줘라는 이야기예요. 세액은 내줬잖아. 0.5% 곱하는 걸로 내줬으니까 감면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감면만 적용. 여기에는 10%를 쓴 이유가, 여기는 100만원이라 써도 가산세가 안 나오죠. 가산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여기는 10% 하면 10만원이 되겠죠. 10만원에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하면은 25,000원이 될 거예요. 10만원 25%만 부과될 거니까. 이건 내가 직접 다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10%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고, 아래 거는 감면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적은 게 누락한 납부세액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누락한 납부 초과환급세. 그래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 우리 누락한 그냥 환급세액이 있으면 이때는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초과 환급세액이 아니라 내가 공제 받으면 안 될 걸 공제 받았다가 아니라, 얘는 그냥 내가 공제 받을 걸 안 받은 거예요. 늦게 받는 거예요. 공제 받으면 안 될 게 아니고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늦게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럼 내 스스로가 늦게 받으니까 내가 불리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금액이 없고, 우리 봤더니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세금계산서 늦게 발급받은 거 신고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만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산세가. 그럼 내가 스스로 환급받는 거 늦게 받는 거니까 부가세법이 늦게 공제받는다고 너 잘못했어 혼낼 게 없겠죠. 그죠? 내야 될 거나 아니면 공제받으면 안 될 거, 그걸 공제받았을 때 혼내는 거예요. 내야 될 거 안 내거나 공제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았을 때. 자, 왜냐면 이게 자주 나와요. 이거만 있는 게. 이거만 있으면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 황금 늦게 받았네. 그럼 끝내버리시면 돼요. 깔끔하게. 자,
이게 우리 이제 가산세 이야기 끝나면 마지막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감 납부세액이.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보면 제가 위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건신고서에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있죠. 얘가 27번인데 얘가 나중에 값이 플러스면은 얘가 미지급 세금이 될 거고, 마이너스면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우리는 얘를 뭐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예전신고 종료일날 정리해 놓고 다음 달 25일이나 환급이면 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받을 거니까 기간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서 세액공제 받는 게 있으면, 세액공제는 우리가 자비익으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세액공제 있으면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주로 해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산세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보고, 이제 원천징수로 갑시다. 원천징수 부분은 이론 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293페이지로 가서 우리 근로소득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사원 등록 같은 걸 할 거죠. 자, 그럼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사람을 등록할 때 뭐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입사일자하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체크를 여기 사원 등록에서 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될 거는 여기 국외근로하고 생산직 여부를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보수월액을 쓰라고 하면, 급여자료 입력하는데 보수월액을 써서 산출시켜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수월액을 써주면 급여자료 입력에 우리 사회보험료들이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 우리가 사원 등록하면서, 자, 얘를 쓸 건데, 그럼 지금 이 사원 등록에 있는 국외근로하고 생산직 여부, 이거는 본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원 등록에서 쓰는 거지,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수당 등록에서 과세 비과세를 선택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원 등록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근로 형태에 따라서 비과세인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외 근로고, 자, 얘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100만원 비과세고, 그런데 우리 건설 감리 같은 이런 게 적혀 있으면 300만원이 우리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는 본인이 생산직 근로자인데 우리 조건이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야 되고, 엔드 플러스 당해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월급도 우리가 따져야지만 자, 얘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여기에서 보면 부양가족명세는 잠시 후에 보고, 자, 추가사항에서 체크를 할게. 급여자료 입력인데 중소기업 취업감면이라든지 소득세를 몇 %만 원천인수하기로 했다, 간이세입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에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우리 현재 세무유급에서 이거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있죠. 얘는 몇 번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유급에서도 언급을 할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중소기업 취업 그 감면 적용 대상에 대한 걸 선별하는 걸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감면 대상이라서 적용되도록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적용되도록 설정하면 제가 이렇게 열라고 하고, 예를 들어 5월달부터면 2020년 5월 1일이면 5년간이에요. 5년간 2025년 5월 31일 4월 30일까지가 아니고 5월 30일 그리고 90%다. 이게 최대 감면율이니까 우리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써주시면 이게 반영이 되어서 급여자료 입력의 감면 대상이라고, 이 급여자료 입력에서 직원이 없나? 직원이 안 나온다 보네. 사람인데 왜 안 나와? 자, 7월 1일이구나. 올해 입사했구나. 그럼 여기에 김강란 씨가 감면율이 90%라고 뜨죠. 지금 방금 여기서 감면율을 90% 잡아서 얘가 세금 감면인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문제에서 말해줄 건데 급여 입력할 때에 감면율이 적용될 거다, 아니면 연말정산 할 때에 한방이 될 거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건 문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말해줄 거니까 그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면이 나오면 이걸 이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급여자료 입력을 이제 연결해서 그냥 먼저 보면 근로소득자니까,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 비과세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우리 비과세에 대해서 자고 296페이지에서 쭉 봤었는데, 근데 이 비과세는 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수당공제에서 아래 빈칸에 비과세에서 F2번 누르고 여기에 있으면 비과세, 여기 없으면 비과세 아니래.
처음 보는 거에서. 근데 그 사람마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육아수당은 비과세의 요건이 있으니까 그 요건을 확인해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비과세로 시험에 나오는 항목들 선택해야 되는 것들 보면 첫 번째가 우리 대표적인 게 식대인데, 자, 식대는 식사 제공을 안 하면 비과세고, 식사 제공을 하면 과세다. 그죠? 다음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 실비 수령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없어야지 비과세지, 실비 수령을 하면 과세란 이야기예요. 다음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되죠. 제가 나이 말하는 건 항상 세법상이 만 나이에요. 세법상이 만 나이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고, 그럼 6세 이하 자녀가 아닌 그냥 일반 자녀들이 있는데 죽거나 나이의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면 그거는 그냥 과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연구수당이 있죠. 우리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곳 등에 우리가 근무를 하면, 그러면 연구수당도 20만원만큼 비과세가 될 거고, 또 직무발명 보상금도 나올 거죠. 지금 얘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냥 과세 유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퇴직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급여명세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 다니고 있는 거니까 퇴직하기 전인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되니까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로 자동으로 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얘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한테 비과세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저도 기억이 안 난다. 맞아. 그리고 우리 일찍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즘 잘 안 하죠. 일찍 숙직 하나요? 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일찍 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은 있어도 지금은 잘 못 봤는데 이거에 대한 수당이 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비과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이, 방금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본인 근로 형태에 따른 비과세 적혀있는 이 두 가지 있죠. 여기에 그 방금 말한 국외 근로하고 그리고 연장 근로 수당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는 그냥 무조건 비과세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과세라 적어 놓어도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과세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 비과세 대상 아니라고 해서 과세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무조건 비과세로 만들어 두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기 있을 때에 이걸 없애고 과세로 만들어 쓴 적이 없죠. 이걸 우리 과세로 만들어 쓴 적이 없죠. 그 이유는 얘는 여기엔 비과세로 되어 있어도 우리 사원 등록에서 연장근로 비과세 유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비과세고 안 되어 있으면 자동 과세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컴퓨터가 알아서 한도 240만원 넘어가면 자동으로 과세로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받았죠. 1월달부터 하면 그러면 1월달 50만원 비과세, 2월달 50만원 비과세, 3월달 4월달도 다 비과세, 5월달에는 40만원만 비과세, 10만원 과세.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그 사람한테 과세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전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 비과세 그 금액 나올 때에 이론 시험에서 비과세 얼마까지 비과세다 이런 금액 나오면 그냥 여기 들어와서 비과세 해서 눌러보면 비과세 한도표 어느 쪽에 다 적혀 있어요. 얼마까지 다 적혀 있죠.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가 이런 시험에 나오면 그냥 여기 이용해서 보면서 문제를 푸세요. 전에 가산세도 감면율하고 나오는 거 제가 알려드렸나요? 가산세? 알려드렸었죠. 이거 우리 부가세 가산세 할 때도 가산세 생각 안 나면 작성 방법 켜기 하라고 했던 거. 지금 내가 가산세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몇 퍼센트고 감면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위에 보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작성 방법에 지금 위에 거는 부당이고 얘 보면 그 외 일반 과소 초과환급 신고는 납부세액이 10%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죠. 그리고 법정신고기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적혀 있잖아요. 그럼 감면도 여기 적혀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만 딱 읽어보고 체크 다시 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친절하게 잘 적혀 있죠. 그래서 얘 열어두면 계속 떠서 다른 거 못 누르 불편하니까 눌렀다가 줬다는 건데 가산세 여기서 필요하시면 커서 집어넣고 얘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원 등록 부분은 좀 체크를 했고 사원 등록이래. 급여자료 입력. 다음 이제 307페이지로 와서 자, 부양가족 명세에 대해서 보면 자, 부양가족 명세의 전제 조건은 생계를 함께 한다. 근데 예외가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구분 생계 유무를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생계를 함께 하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그럼 직계 전속 형제 자매는 요양 목적이라든지 주거 형평상 별거는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우리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실제 현실적인 전제 조건도 주민등록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자, 다음이 이제 우리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야 되죠. 자, 지금 100만원 이하라는 건 모두 다 연 100만원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
그럼 이 소득금액이라는 건 종합소득금액하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전부 다 합친 거하고 퇴직소득금액하고 양도소득금액하고를 합친 걸 우리는 지금 연 100만원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소득세 외 우리 그 금전 수령은 우리 소득 금액에 안 들어와요.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뭘 받았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건 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소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소득세법에 들어오는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세법의 특징이 열거하는 거잖아요. 열거주의죠. 열거된 게 2배, 사근, 연기, 퇴직, 양도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소득 원천을 따지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가능하죠. 총급여가 500만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럼 그때 제가 참고로 기억하라 했던 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기억하자라고 했죠. 이거 공제는 빼주는 거니까 30%가 되죠. 전에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 총급여 300만원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20만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총급여 300만원에 총급여 300만원이 근로소득이죠.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가 그러면 70%니까 210만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90만원. 그럼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금액 90만원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 20만원이니까 110만원이 소득 금액이 되죠.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될 거란 이야기예요. 총급여만 500만원 있을 때는 되지만 다른 소득하고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조건이 지금 생계값 함께하고 소득금액 0, 100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 제한이 있죠. 나이 제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제한이 없는 예외는 배우자와 장애인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모두 다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적는 거는 부양가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따질 필요 없잖아. 본인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양가족. 가해자는 없은 건 배우자랑 장애인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 조건에 들어간다라고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추가 공제만 좀 더 체크하고 금방 체크하고 쉽시다. 그럼 추가 공제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게. 경로자, 경로우대는 여러분들 신경 쓴 적이 없죠? 왜냐면 컴퓨터가 주민등록번호 치니까 자동으로 체크됐잖아. 그래서 거의 신경 쓴 적 없을 텐데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 공제 100만원 해주는 거고, 장애가 있으면 또 우리가 추가로 200만원을 더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추가 공제에서 본인만 대상이 되는 추가 공제가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인데, 부녀자 공제는 조건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서 둘 중 하나는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가 되는 거고, 한부모 공제는 우리 배우자가 없다 전제 조건에,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다. 이게 한부모 공제 조건이죠. 그럼 본인만 대상되는 이 두 개는 중복 공제가 안 돼요. 안 되게 되면 이 부녀자 공제는 얘가 공제가 50만원이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중복 공제가 안 되면 이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